일본에서는 매년 약 8만에서 9만 명이 실종 신고됩니다. 하루 평균 240명, 매 시간 10명꼴이죠. 2023년에만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 신고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나 사고가 아닙니다. 자발적 실종이죠. 일본인들은 이 현상을 조하츠라고 부르는데 한자로는 증발을 뜻합니다. 누군가 흔적도 없이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하츠를 택한 사람들은 가족, 직장, 과거의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신분증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고 떠나죠.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아내의 배웅을 받고 현관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탄 채로 그대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성인의 자발적 실종은 경찰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실종자의 은행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의료 정보도 통화 내역도 전부 차단되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증발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법이 만든 완벽한 익명성의 보호막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연구 미제로 남는 실종 사건 중 상당수가 조하츠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실종자 수색 지원 협회는 연간 최소 2,000명이 스스로 증발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있죠. 범죄 피해나 사고 정황이 없으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적을 감춘 사람들의 실종이 연구 미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는 남편 스테판 르멜과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며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2008년 우연한 계기로 이 현상을 알게 됐고 직접 발로 뛰며 증발한 사람들을 찾았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일본인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를 압력솥에 비유했습니다. 약한 불 위에서 조금씩 끓는 압력솥처럼 일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압력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린다고 했습니다. 1967년 감독 이마무라 쇼헤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인간 증발이 처음 이 현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실제로 증발한 한 남자를 추적하는 내용이었죠. 이 영화 이후 조하츠라는 용어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인구 1억 2,800만 명의 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이 증발한다는 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조하츠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960년대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에도 시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봉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중심의 막번 체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 같은 사람들과 살아야 했죠. 어릴 때부터 보던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신분제의 상호 감시 체제까지 더해진 숨막히는 사회였습니다. 평판이 곧 생존이었고 체면이 곧 삶의 질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었죠. 이때부터 사라진다는 것은 수치를 피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지방 영주인 다이묘 입장에서 사람은 세원이자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곤인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5가구를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한 집이 도망치면 나머지 4가구가 세금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도주를 막으려는 제도였지만 역설적으로 도주를 더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키면 이웃까지 피해를 입히니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무숙자가 되어 도쿄나 오사카 빈민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신분을 버리고 날품팔이로 연명했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날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죠.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 유명한 온천 마을 아타미는 이런 도망자들의 이야기로 유명했습니다.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명성이 이어지는 온천 마을이죠. 유황 가득한 온천 수증기 속에서 과거를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었던 겁니다. 조하츠라는 단어가 증발을 뜻하는 한자에서 유래된 것도 이 온천 수증기 이미지 때문입니다. 수치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도망이다. 이런 문화가 깊이 형성된 겁니다. 에도 시대가 끝나도 이 문화적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해지고 체계화됐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수치를 피해 사라진다는 문화는 현대 일본 사회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도 전쟁도 산업화도 이 유산을 끊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차 세계대전을 지나 1960년대가 됐습니다. 일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맞이했죠. 195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패전국에서 경제 승전국으로 탈바꿈했음을 알리는 행사였죠. 세계는 일본의 부활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 짙은 법입니다. 급격한 성장과 현대화를 몸은 따라갔지만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죠.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문화와 전통은 그 안에서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이혼은 가문의 수치이자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진 사회적 압박이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해체된 가족 구조 속에서도 의무와 책임은 남아 있었죠. 결혼 생활이 불행해도 이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해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문화 속에서 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죠. 이 모든 압박 속에서 해결법은 에도 시대와 같았습니다. 수치를 피해 도망치는 것, 사라지는 것이었죠.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1967년 감독 이마무라 쇼헤이가 실화 기반 다큐멘터리 영화 인간 증발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하층민들의 삶을 그려낸 이 영화로 증발 조하츠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됐죠. 영화는 실제로 증발한 한 남자를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남긴 증언이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1970년대에는 매스컴에서도 조하츠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실패, 직장 스트레스, 빚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세계 경제 2위 대국이라는 화려한 이면에 어두운 사회 문제들이 같이 다뤄졌습니다. 평생 직장 문화가 만든 군대보다 극심한 수직적 기업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성공에 대한 압박도 컸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조하츠는 일본만의 특별한 사회 현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이 터졌습니다. 경제 호황이 끝나자 이때까지 가려져 있던 사회 문제들이 부각됐죠. 기존 문제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히키코모리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했습니다. 조하츠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심각해졌죠. 버블 붕괴 직후인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실종자 수가 12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빚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취직에 실패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이혼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일본 특유의 체면 문화가 이들을 짓눌렀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압박을 못 견디고 도피를 택했습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글이 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 문화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다라고 했죠. 실패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집단의 수치를 안기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도 취재 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수치심이라고요. 에도 시대는 끝났지만, 사무라이 시대는 끝났지만 그 정신적 유산은 살아남은 겁니다. 전쟁과 산업화를 겪어도 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호황과 도시화를 거쳐도 그대로였죠. 1994년 카시무라 마사노부의 완전 실종 매뉴얼이라는 책이 등장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었죠.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는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조하츠를 도와주는 업체인 요니게야가 등장했습니다. 조하츠가 산업이 된 겁니다. 아시아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업체들은 약 9,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았죠. 한화로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완전한 증발 패키지에는 은밀한 이사, 디지털 흔적 삭제, 새 거주지, 새 신분까지 포함됐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 겁니다. 요니게야의 증발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평가하죠. 어디로 갈지, 새 신분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단순히 과거와 연을 끊기만 하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큰 빚이나 폭력에서 도망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평균 이삿짐 서비스 가격의 3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증발 과정 훈련도 제공합니다. 탐지를 피하는 법을 가르치죠. 새 신분에 적응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눈에 띄지 않는 법을 교육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은밀한 이사가 시작되죠. 하룻밤 사이에 누구도 모르게 새로운 장소로 옮겨집니다. 가족도 이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 흔적 제거가 필수입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신원 파악에 쓰일 수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금융거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니게야는 의뢰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지웁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죠. 은행 계좌를 닫고 전화선을 끊습니다.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사용을 중단시킵니다. 새 거주지도 마련해줍니다. 의뢰인의 원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작은 아파트나 은밀한 거처를 제공합니다. 일부 업체는 새 신분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죠.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 행위를 포함할 수 있지만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려는 사람들은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증발 후 생존을 위해 일자리도 찾아줍니다. 광범위한 서류나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연결하죠. 건설, 식당, 가사일 같은 비공식 부문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당국이 추적할 금융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하츠가 늘어나면서 탐정 업체도 성행하게 됐죠.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니 남은 가족들이 탐정을 고용해 차지를 했습니다. 증발한 사람들 대부분은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숨죠. 신주쿠나 시부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은신처가 됩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 사이에서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쁜 특성 때문에 당국이나 가족이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토라고 불리는 작은 아파트를 형식 없이 쉽게 임대할 수 있죠. 많은 이들이 서류가 필요 없는 일을 하며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유지합니다. 일부는 시골이나 외딴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북부 홋카이도나 시코쿠의 산간 마을이 목적지가 되죠. 평온함이나 완전한 고립을 찾아 이런 곳을 선택합니다. 농부나 육체 노동자로 일하며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쿄의 사냐 같은 빈민가도 증발자들의 은신처였습니다. 한 남자는 1990년대 중반 어느 봄날 새벽 병든 어머니를 싸구려 모텔에 버리고 달아났죠. 이후 쓰레기 수집과 마기를 전전하다 사냐의 작은 모텔 관리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증발 후의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라졌어도 계속 숨어 지내야 하거든요. 신분증이 필요 없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곳에서만 살 수 있죠. 자유를 원해 증발했지만 계속 숨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발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많아졌죠. 사냐가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정리되면서 넷카페가 새로운 은신처가 된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더 압도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런 마무리 없는 상태가 수년, 수십 년 그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평생 그 의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조하츠와 제외한 가족들의 증언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조하츠는 가족이 화낼 거라 걱정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원래 도망쳤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로 보면 조하츠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2008년 대침체 때 또 한 번 급증했습니다. 최근엔 다소 잠잠해졌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2016년부터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등록 비율이 75%를 넘어섰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전 인구의 4분의 1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탐정들도 더 발전해 불법으로라도 점화 위추적 같은 것을 사용하지만 요니게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업종에 증발자들이 많이 종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신분 확인이 느슨한 위험 작업에 이들이 투입된 겁니다. 일본 당국은 사냐 같은 곳에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사냐로 흘러드는 증발자들은 줄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증발한 사람 찾아서 데려와봤자 임시 방편일 뿐이죠. 수치 문화라는 정신적 유산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입니다.